지금 캐나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세 나라 아이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교하는 실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 캐나다 방송국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일본과 싱가포르를 낮추고 마지막 8분 부분에서 한국만 잔뜩 띄워주면 어떡하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제작진은 조작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있는 그대로를 촬영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각 나라의 아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캐나다 제작진은 어쩌다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조작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교육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캐서린이에요. 회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에어컨 바람이 살짝 세게 틀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살짝 쌀쌀했죠. 반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10명쯤 되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손에 든 발표 자료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번 기획은 제 경력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제대로 망치면 자리까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반대로 이걸 성공시키면 커리어에 큰 발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회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반사되면서 눈이 살짝 따끔했어요. 빛이 유리컵이랑 금속 펜에 부딪혀 반짝이는 게 보였고 프로젝터 화면은 이미 켜져서 하얀 빛을 뿜고 있었죠. 근데 임원들 얼굴을 보니까 어제 실적 발표에서 나온 썩 좋지 않은 시청률 때문에 다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고 누군가는 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꺼내 든다는 게 솔직히 좀 무모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물러날 수도 없었죠. 오늘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려서 처음엔 좀 갈라졌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얼른 목을 가다듬고 침착하려고 애썼죠.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르자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어요. 교육 강국의 아이들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죠. 몇몇 임원들이 안경을 고쳤으면서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 순간 다들 눈빛이 살짝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관심을 끌어낸 것 같아서 속으로 좋았어라고 중얼거렸죠. 싱가포르와 일본 아이들은 교육 성취도가 세계에서 손꼽히잖아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그 뛰어난 공부 실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새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6개월 전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들은 강연에서 불씨가 된 거예요. 그때 발표자가 지식과 실천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점점 커졌죠. 평소에도 이런 주제가 저를 늘 사로잡았거든요.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특히 창가 쪽에 앉은 존이 안경을 벗으면서 좋군, 두 나라를 비교하면 시청자들도 재밌어 할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투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져서 속으로 살짝 미소 지었죠. 발표 자료에는 싱가포르와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 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프, 그리고 제가 구상한 실험 방법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걸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어요.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슬금슬금 퍼져나갔죠. 이거 잘 풀리면 진짜 대박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발표 원고에 전혀 없던 말이 갑자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한국도 꼭 넣어야 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방금까지 살랑거리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느낌이었죠.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있던 리사가 눈썹을 찌푸리더니 한국이야말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나라 아닌가. 게다가 싱가포르랑 일본만 해도 이미 공부 잘하는 나라들인데라고 툭 던졌어요.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어서 저도 모르게 숨이 멈췄죠. 그 순간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냥 넘어갈까, 원래 계획대로 가자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가슴은 자꾸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1년 전 한국 여행에서 겪었던 생생한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죠. 눈을 감으니 그때의 따뜻함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1년 전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겪은 일들이 있어요. 임원들 얼굴이 살짝 변했어요. 조는 팔짱을 끼더니 고개를 갸웃했고 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죠.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끝까지 가야 했어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때 기억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부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터미널로 들어섰는데 17시간 넘게 날아온 탓에 몸이 완전 뻐근했어요. 머리가 욱신거리고 다리는 퉁퉁 부은 데다 시차 때문에 정신도 흐릿했죠. 2개의 커다란 캐리어와 노트북 가방을 끌고 택시 타는 곳을 찾으려 했는데 영어 표지판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지친 얼굴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부부가 제게 다가왔어요. 짐이 엄청 많으시네요. 괜찮으세요? 택시 타는 곳은 저쪽이에요.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어오면서 부드럽게 웃었고 여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경계했어요. 아, 괜찮습니다라고 얼른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죠. 15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촬영한 경험상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본능이 발동했거든요. 근데 그 부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 하나를 잡더라고요. 2사람 얼굴을 보니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말고는 다른 의도가 전혀 안 보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짐을 들어주고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가더니 기사님한테 제가 가려는 호텔까지 가는 길을 꼼꼼히 설명해줬어요. 저는 계속 고맙습니다를 반복했지만 그들은 당연한 일인데요 라며 손을 흔들더니 여행 안전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 만에 완전히 낯선 사람들한테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확 좋아졌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더 반짝거리는 것 같았고 피로가 살짝 풀리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자료 정리하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 두고 나왔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 신용카드, 심지어 여권까지 들어있었거든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다시 카페로 갔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주변을 헤매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앉았는데 머릿속이 막막했어요. 에이, 이건 못 찾겠지. 캐나다였으면 카페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면 거의 포기했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 여행객 물건이라면 더더욱 찾기 힘들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아직 24시간도 안 됐을 때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처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얼른 전화해보니까 영어로 어떤 분이 지갑을 주워서 맡기고 가셨어요. 내일이라도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분을 꼭 만나서 감사라도 드리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지갑 맡기신 분은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 보답은 필요 없어요라고 하셨어요라고 답했어요.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지구대로 갔죠. 지갑을 받아보니 돈 한 푼 안 빠지고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카페 영수증까지 얌전히 꽂혀 있더라고요. 낯선 외국인의 지갑을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돌려주는 시스템과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경찰관이 주우신 분이 카페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오셨어요. 안에 있던 호텔 키카드를 보고 저희가 호텔에 연락드렸고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물건을 정직하게 돌려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죠. 서울 지하철에서 겪은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오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노약자석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안내방송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영어 안내도 나오긴 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놓쳤어요.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학생쯤 돼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어요. 혹시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역해드릴까요? 그 청년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니
제가 내려야 할 역까지 같이 가줬어요. 분명 자기 할 일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여행하다가 어려우시면 지도 앱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라며 친절하게 앱 사용하는 법까지 알려준 거예요. 심지어 자기 연락처까지 주면서 또 힘드실 때 연락하세요라고 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쓰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죠. 같이 가는 동안 그 청년이 한국 대학 생활이랑 자기 꿈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다른 문화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밝은 에너지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마지막 날 밤은 더 특별했어요. 공항 근처 숙소에 머물다가 자정쯤 배고파서 편의점에 갔어요. 간단한 먹을 걸 사려고 했는데 계산하려는 순간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해외 결제 한도가 다 된 것 같았어요. 당황해서 카드를 몇 번 긁어봤지만 계속 오류가 떴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현금은 이미 다 써버린 뒤였고 계산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죠. 뒤에 줄 서 있던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제가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이 시간엔 근처 현금 인출기도 닫았을 거고 얼마 안 되니까 괜찮아요라며 웃으셨어요. 결국 그분 덕에 음식을 살 수 있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따뜻함이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다음 날 환전한 돈을 들고 일부러 편의점에 다시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에이, 그냥 넘어가도 됐는데. 여행이잖아요? 라며 또 웃으셨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한테도 정말 마음이 넉넉하구나라는 생각이 깊이 박혔어요. 이런 따뜻함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죠. 회의실로 다시 시선을 돌리니 임원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 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했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근데 얼굴이 풀린 사람은 몇 명 안 됐죠. 대표이사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싱가포르랑 일본도 훌륭한 교육 강국이지만 교육하면 한국은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이 교육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한국은 항상 세계 10위권 안에 들며 특히 수학, 과학, 읽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8년 PISA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79개국 중 7위에서 9위 사이를 기록했죠. 이런 성적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70%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중시와 열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이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져요. 또한 한국은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과 K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교육 시스템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한국의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정 많은 모습은 이런 교육의 결과로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성적이나 순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 강국을 논할 때 한국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나라예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지만 몇몇 임원들 표정은 여전히 떨떠름했어요. 재정 담당 임원이 한숨을 푹 쉬더니 굳이 새 나라를 해야 하나? 제작비도 더 들고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툭 던졌어요. 그 말이 회의실에 잠깐 정적을 만들었죠.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거예요. 한국은 시험 성적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돕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제 직감이 계속 한국은 다를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몇 분 동안 조용하던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대표가 펜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좋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세 나라로 가자. 대신 실패하면 내 책임이야.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싶었죠. 근데 동시에 이걸 꼭 성공시켜야 해라는 결심이 불타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실험 설계로 가득 찼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아이들의 진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드는 상황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부상당한 군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군인 역할을 맡을 배우를 찾는 게 첫걸음이었어요.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뒤지고 오디션을 여러 번 본 끝에 카우드리를 만났어요. 카우드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30대 중반의 단단한 몸매, 얼굴선이 또렷하고 특히 진지한 눈빛이 눈에 띄었죠. 사무실 회의실에서 면접을 봤는데 똑바로 앉은 자세랑 차분한 말투에서 군인 출신 느낌이 물씬 났어요. 실제 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카우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년 복무했어요. 해외 파병도 다녀왔고요. 그 말투에서 믿음이 갔어요. 이런 이력이라면 군인 연기를 더 생생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부상당한 군인 역할을 맡아주셔야 해요. 세 나라에서 각각 촬영할 거고 상황마다 연기를 조금씩 조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카우드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딱이야라는 확신이 들었죠. 게다가 기본적인 일본어랑 한국어 몇 마디도 할 줄 알더라고요. 각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꽤 높았어요. 카우드리를 캐스팅한 뒤에 팀 회의를 열었어요. 촬영 감독 마크는 30대 초반인데 다큐멘터리 감각이 예리한 친구였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마크가 제 계획을 듣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짜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상이 안 나올 텐데 괜찮겠어? 고 했어요.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니었죠. 저도 그 가능성을 전혀 안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최악이면 어른들 반응이라도 보자. 어쨌든 한국은 뭔가 다를 거야. 사실 이 말은 저를 다독이는 말투이기도 했어요. 만약 세 나라 모두에서 별 반응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고 회사에서 제 입지도 흔들릴 터였어요. 프로듀서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각 나라마다 최소 이틀은 찍어야 해요. 첫날 안 되면 데뷔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제니퍼는 늘 실용적인 제안을 해주는 든든한 동료였죠. 음향 담당 릭, 조명 감독 테일러 같은 핵심 멤버들도 모여서 세부 계획을 짰어요. 군복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부상은 어느 정도로 보일지, 대사는 뭘로 할지 하나하나 머리를 맞댔어요. 부상이 너무 심각해 보이면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너무 약하면 도와줄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결국 무릎 부상으로 정하고 피는 안 보이게 하되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다 넘어지는 연출로 갔어요. 드디어 첫 촬영지인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찰싹 달라붙어서 아시아 특유의 느낌이 물씬 났죠. 현지 가이드 리나가 저희를 맞아줬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에 대해 들었어요. 싱가포르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교육을 받아요. 성적은 최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엄청나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점수로 줄 세우고 중학교 입학 시험으로 인생 방향이 갈리기도 해요. 리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공부에만 몰두하게 훈련받았다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할까? 머릿속에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학교 시간대를 맞춰 공원 옆길에서 촬영 준비를 했어요. 날씨는 맑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땀이 줄줄 났어요. 카메라 레코더 하나가 습기 때문에 잠깐 맛이 갔었죠. 다행히 예비 장비가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세팅을 끝냈어요. 카우드리는 군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채 준비를 마쳤어요. 표정이 진지해서 연기자로서의 프로 정신이 느껴졌죠. 준비됐어요? 제가 물었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액션! 신호를 주자 카우드리가 절뚝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몇 대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몰래 찍고 있었죠. 마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신문 읽는 척하면서 손에 든 카메라로 아이들 반응을 잡았고 제니퍼는 멀리서 준 렌즈로 전체를, 릭은 근처 카페 테라스에서 다른 각을 찍었어요. 곧 학생들 무리가 나타났어요. 4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5명이 웃고 떠들며 걸어오더라고요. 깔끔한 교복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얼굴엔 학교 끝난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도 보였죠. 카우드리가 타이밍을 맞춰 아악 소리 지르며 넘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들 반응을 지켜봤죠. 근데 예상 밖이었어요. 한 아이가 으악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더니 다른 애들도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얼굴에서 당황과 겁먹은 표정이 읽혔죠. 얼른 불러와야 해. 한 명이 외쳤지만 정작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들 우르르 반대쪽으로 뛰어가 버렸어요. 무전기로 이 정도면 완전히 외면하는 것보단 낫네. 근데 너무 놀라서 흩어지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좀 실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실제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씁쓸했죠. 스태프 한 명이 설마 이게 다야? 라고 했어요. 카우드리가 도와줘. 누구든 하며 두세 번 더 외쳤지만 지나가는 아이들은 없거나 외국인 군인을 보고 살짝 경계하는 어른만 보였어요. 이게 싱가포르 문화의 한 모습인가 싶었죠. 재밌긴 한데 큰 장면은 안 나오네. 장소 바꿔볼까? 서둘러 다음 장소로 옮겼어요. 이번엔 번화한 학원가 근처로 갔죠. 방과 후 학원 가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 기대했어요. 두 번째 시도는 학원가 거리에서 했어요. 아이들이 학원으로 이동하는 길목이었죠. 카우드리가 더 크게 내 다리 움직일 수가 없어 하며 쓰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연기가 정말 실감났어요. 아이들 두세 명이 지나가다 뭐야, 다쳤나? 하며 다가올 것 같았는데 곧 한두 명이 엄마가 학원 늦지 말랬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갔어요. 가방엔 학습지가 가득했고 얼굴엔 급한 기색이 묻어났죠. 그중 한 명만 괜찮으세요? 짧게 물었어요. 카우드리가 도움이 필요해. 고 하자. 어른 불러줄게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혹시 정말 어른을 부르러 갔나 기다려봤지만 결국 안 돌아오더라고요. 싱가포르 결과는 깜짝 놀라 도망가거나 잠깐 멈췄다 가는 정도였어요. 한숨을 쉬며 여기 애들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봐. 끝까지 돕는 애는 없네라고 했어요. 스태프들도 소리 지르고 흩어지는 건 예상 밖이었어. 라며 놀랐죠. 첫 촬영을 끝내고 호텔바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명문대 진학률이 세계 최고인데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다니. 마크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니퍼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이게 교육의 모순일지도 몰라. 시험 성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실전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이 다큐를 기획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으니까요. 근데 테일러가 일본은 어떨까? 예의랑 규율을 중시하니까 좀 다를지도. 라며 촬영에 대한 기대를 던졌어요. 다음 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싱가포르 결과만으론 좀 약해. 다음엔 더 강렬한 장면이 나와야 해. 창밖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앞으로의 촬영을 상상했죠. 어떤 결과든 솔직하게 담아내자고 다짐했어요. 근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도쿄 시내에서 아이들 촬영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죠. 구청이랑 교육청을 오가며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담당자가 딱딱한 얼굴로 최소 2주 걸려요라고 하더라고요.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 일정은 이미 촉박했고 본사에서 계속 진행 상황을 묻는 메일이 날아왔죠. 임시로라도 찍을 순 없을까요? 현지 코디네이터 야마구치 씨한테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특히 미성년자 촬영은 더 엄격하죠. 그 단호한 표정에서 일본 특유의 원칙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결국 번화가 근처에서 몰래 찍어보려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촬영 시작하려는데 경찰이 와서 아이들 찍으면 초상권 문제예요. 서류 먼저 준비하세요라며 막았어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이대로면 촬영을 못하고 그건 프로젝트 실패를 의미했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대로 포기하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결국 임원들한테 전화했어요. 허가 받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포기 안 할게요. 전화 너머로 임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괜찮겠어? 이러다 제작비만 날리는 거 아냐? 그 말에 가슴이 조였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세 나라 중 하나가 빠지면 다큐 구성이 무너질 테니까요. 야마구치 씨, 급하게 처리할 방법 없나요? 다시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라고 했어요. 특정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야마구치 씨 도움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했고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제한된 구역에서 촬영 허가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야마구치 씨,
감격해서 말했더니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라며 담담하게 답했지만 눈빛에서 작은 뿌듯함이 보였어요. 학구열 높은 지역의 사립초등학교 근처 골목을 장소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일본 특유의 거리였죠. 학교 주변엔 벚꽃 나무가 쭉 늘어서 있고 교복 입은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카우드리는 어제 실패에도 불구하고 프로답게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죠. 액션! 신호를 주자 카우드리가 내 다리 일어설 수가 없어 하며 넘어졌어요. 아이들 4명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교복은 단정했고 가방엔 교재가 가득했죠. 살짝 다가오려는 듯 했지만 이거 큰일인가? 어른 불러야 하나? 하며 서로 눈치만 봤어요. 한 명이 영어 모르겠어 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 다들 흩어졌어요.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어요. 아이랑 엄마가 같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엄마, 저기 사람이 넘어졌어 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빨리 가. 외국인이랑 엮이면 안 돼. 스케줄 늦어라고 차갑게 말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피해갔어요. 촬영팀 모두 이건 완전 외면이네 라며 충격받았죠. 나중에 한 노인이 카우드리한테 다가왔지만 아이들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카우드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안심하며 가셨어요. 도움은 안 줬지만 물어봤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았죠. 일본 결과는 부모랑 아이가 같이 있어도 무심히 지나치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보며 예의를 중시한다더니 낯선 외국인을 돕는 건 껄이나 봐 라고 했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 사회는 방해가 되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 외국인을 돕다 실수하거나 문제에 휘말릴까 봐 조심하는 걸지도라고 했어요. 그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했죠. 그래도 아이랑 부모가 같이 있는데도 도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건 저한테 여전히 놀라웠어요. 두 나라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불안했어요. 두 나라에서 기대보다 별로였는데 한국마저 비슷하면 이 프로젝트는 망하고 제 경력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특히 한국을 너차고 우긴 건 저였으니 책임감이 더 컸죠. 그래도 제가 겪은 따뜻한 기억이 이번에도 나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일정이 빠듯해서 바로 촬영 준비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수화물 하나가 늦게 나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렸고 교통체증 때문에 도착이 더 늦어졌어요. 원래 학교 앞 골목에서 찍으려던 계획도 인근 공원으로 급하게 바꿨어요. 이런 변경 때문에 팀 전체가 지쳤고 날씨도 덥고 습해서 장비 세팅도 힘들었죠. 저녁이 돼서야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팀원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마지막이니까 모두 힘을 냈어요. 카우드리도 이틀 연속 촬영으로 지쳐 보였지만 프로답게 자세를 잡았죠.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대였어요. 공원 산책로는 한산했고 가끔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카우드리가 다리를 절며 아, 내 다리 하고 넘어졌어요. 몇 명이 지나갔지만 다들 바빠 보였어요. 그러다 한 무리가 멈춰서 서로 눈치를 보더니 2명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카우드리가 일어설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자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주변 어른한테 이분 넘어졌어요. 일으켜 드려야 해요. 라고 했어요. 마침 편의점에서 나온 어른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니 아이들과 같이 카우드리를 살짝 일으켜 앉을 곳 찾으세요 라며 안내했어요. 저랑 스태프들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고 했지만 대단한 반전은 아니었어요. 첫날 촬영은 한국 아이들도 돕긴 했지만 사람이 적어서 이야기가 짧게 끝났다는 정도였죠. 따뜻하긴 해도 싱가포르랑 일본과 확 다르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보며 실망을 감추기 힘들었어요. 한국도 별로 대단하진 않네. 조금 도와줬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 목소리에 낙담이 묻어났죠. 1년 전 겪은 따뜻함이 아이들에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솔직히 기대 많이 했는데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나은 게 딱히 안 보이네. 팀원들도 동의했어요. 테일러가 그래도 도움은 줬잖아. 무시하진 않았으니 위로했지만 안심이 되진 않았죠. 본사에 보고할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3번째 나라를 추가한 건 제 주장 때문이었으니까요. 이 결과론 임원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추가 비용까지 들인 터라 더 그랬죠. 그래도 시간과 돈을 이미 썼으니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팀 분위기는 별 성과 없을 거야로 가라앉아 있었죠. 제니퍼는 한국도 평범한 나라네라며 어깨를 으쓱했고, 마크는 도망가진 않았잖아라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허공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을 착각한 걸까? 그때 경험은 그냥 우연이었나?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보에도 없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더라고요. 창밖 서울거리는 우산 쓴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가 무릉덩이에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파문이 퍼졌어요. 스태프 한 명이 비까지 오면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려 할 텐데 더 힘들겠네라며 걱정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비 오는 날은 다들 자기 일에 더 바빠지고 주변을 덜 신경 쓰니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제처럼 평범한 장면만 나오면 진짜 망인데 망설였지만 이미 준비했으니 포기할 순 없었죠. 오히려 날씨가 안 좋지만 이런 날이 더 극적인 장면을 줄지도 몰라라며 희망을 붙잡았어요. 팀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마지막 시도를 위해 준비했어요. 촬영 장소는 전날보다 학교에 더 가까운 골목이었어요. 좁은 길에 빗물이 흐르고 간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등하교 시간대라 아이들이 많이 지나갈 거라 기대했죠. 카우드리는 이번엔 영어 대신 서툰 한국어로 나 좀 도와줄래? 며 비 맞은 길에서 다리를 잡고 넘어졌어요. 무릎에 붕대를 감아서 부상을 표현했죠. 비에 젖은 모습이 정말 안쓰러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우산이나 우비를 입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몇몇이 저 사람 심하게 다친 거 아냐? 수군거렸죠. 비 때문에 다들 서두르는 분위기였지만 두세 명이 망설이다 다가왔어요. 얼굴에 걱정과 결심이 섞여 있었죠. 한 아이가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라며 바닥에 웅크린 카우드리를 살폈어요. 카우드리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 좀 도와줄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고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엄마가 다치면 무조건 119 부르라고 했어라며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초등학교 골목인데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대요. 빨리 와주시면 좋겠어요. 라며 위치를 차분히 설명하더라고요. 그 침착함과 대처 능력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비를 피하려다 멈춘 또 다른 아이가 you okay? 며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또 한 명이 우리 전화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덧붙였죠.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었는데 금세 협력하는 모습이 멋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싱가포르나 일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때 근처 문구점 주인이 물건 정리하다 이걸 보고 아이고, 비 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라며 뛰어왔어요. 아이들이 아저씨가 못 일어나신대요.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주인이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며 손짓했어요. 새 아이와 문구점 주인이 카우드리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지만 덩치가 커서 쉽지 않았어요. 그때 우산 쓴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다 선생님! 이라는 아이들 소리에 달려와 부축했어요. 주변 어른들이 바로 나서는 모습에 놀랐죠. 얘들아, 잘했어. 바로 119 부르다니 이쪽으로 옮기자. 무릎 많이 다치셨어요? 선생님이 물었고 카우드리가 숨을 몰아쉬며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라고 했어요. 연기가 점점 현실 같았죠. 선생님이 바닥에 앉히면 더 젖으니 가게로 가요라며 안내했어요. 아이들은 우산을 씌워주고 소지품을 챙겼죠. 한 아이가 비를 훔치며 무릎 붕대를 보더니 전쟁에서 다치신 거예요? 아까 군인이란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많이 아프셨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직관력과 공감에 감탄했죠. 다른 아이가 do you need anything? 이라며 필요 없냐고 영어로 서툴게 말했고 카우드리가 정말 고마워. 말만으로도 힘이 나네. 미소 지었어요.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전해졌죠. 그때 비에 젖어 정신없던 아이가 가방을 뒤지더니 반쯤 녹은 초콜릿을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제가 아끼던 건데 아빠가 군인 아저씨 보면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힘들 때 초콜릿 먹으면 기분 나아진다고 해서 이거 드시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카우드리 표정이 확 변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아니, 이걸 나한테 준다고? 네가 아끼던 거라며.
아이가, 네, 저도 많이 남았어요. 괜찮아요. 드세요 라며 밝게 웃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가 가슴을 찡하게 했죠. 그러자 카오드리가 초콜릿을 쥔 채 눈물을 쏟았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진짜 많이 아프신가요? 당황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저 전쟁터에 나간 적 있어요. 그때 다리에 크게 다쳤었는데 그날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따뜻한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실제 군 경험이 그 순간 진심으로 떠오른 것 같았죠.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감동해서 이게 꿈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오열했어요. 한 아이가 울먹이는 카오드리를 토닥이며 곧 119 오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힘내세요. 위로했죠.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이 왔나 봐요 하며 길을 안내하러 뛰쳐나갔어요. 선생님과 문구점 주인이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 가면 나아질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다독였죠. 카오드리가 초콜릿을 쥔 채 여기 사람들은 너무 좋은 분들 뿐이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카메라로 보던 저희 팀은 감동과 놀라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전날 한국도 별거 없네 했던 게 무색할 만큼 강렬했죠. 스태프가 어제랑 완전 달라. 이 동네 사람들은 대단해라며 말했고 저는 코를 훌쩍이며 이거 다 찍혔지.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어요. 제니퍼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마크는 감격한 얼굴로 계속 촬영했죠. 119 대원이 와서 카오드리를 구급차에 실었어요. 아이들이 빨리 나으세요. 며 손을 흔들었고 카오드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를 반복했어요. 문이 닫히자 선생님과 주인이 아이들이 대견하네. 큰 부상은 아니겠지라며 안도했어요. 팀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눈물을 훔쳤어요. 아침에 비가 와서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그 비가 최고의 장면을 만들었죠. 돌아가는 길에 기쁨과 안도가 가슴을 채웠어요. 어제까진 한국도 비슷하다 했는데 오늘은 전쟁 겪은 군인이 아이들 도움에 오는 장면이라니 더 강렬할 수가 없네 라며 흥분했어요. 스태프들도 악천후인데 합심해서 도운 게 대단해. 119 바로 부른 것도 멋져. 초콜릿까지 감탄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거 본사에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어제 실패가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줬네라며 이 장면을 한국편의 클라이맥스로 편집했어요. 촬영 끝나고 근처 분식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시 만났어요. 촬영 사실을 밝히고 인터뷰를 부탁했죠. 떡볶이와 순대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나요? 제가 물었더니 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꼭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쳐요. 성적보다 중요한 거죠.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겪은 따뜻함의 뿌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다른 부모님이 우리 애가 119 전화했다던데 집에서 늘 연습했거든요. 위급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라고 하셨어요. 실전을 대비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시험은 시험이고 사람 돕는 건 당연해요. 라며 맑게 답했어요. 그 진심이 눈빛에서 느껴졌죠. 초콜릿 준 아이는 군인 아저씨가 울어서 저도 슬펐어요. 근데 초콜릿 드리니까 기뻐하셔서 저도 좋았어요 라고 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노트북으로 영상을 다시 보는데 나라별 대조가 또 놀라웠어요. 싱가포르에선 오 마이 갓 하며 뛰쳐나가고 일본에선 부모랑 아이가 외면하고 한국에선 비 오는 날 119 부르고 초콜릿 주며 군인이 우는 모습까지. 창밖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교육의 진짜 목적은 뭘까? 점수보다 인성과 실천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본사에 돌아와 편집실에 틀어박혔어요. 며칠 밤새며 최고의 편집본을 만들었고 시사회 날이 왔어요. 임원들 앞에서 다시 긴장이 됐죠. 이걸 이해 못하면 제 경력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이 가득 차고 모두 스크린을 봤어요. 영상이 시작됐죠. 싱가포르 아이들 도망가는 장면에서 오 라는 소리가 나왔고 일본에서 부모가 피하는 장면에선 몇 명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국 첫날 평범한 장면이 지나고 비 오는 둘째 날 장면이 나오자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아이들이 119 부르고 어른들이 합세하고 초콜릿 주는 장면에서 표정이 바뀌었어요. 카우드리가 우는 장면에선 휴지 꺼내는 소리가 들렸죠. 성공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모두 따라했죠. 존이 싱가포르 아이들 도망가는 장면이 강렬하네. 시청자들도 놀랄 거야 라고 했어요. 리사도 일본 부모랑 아이들 피하는 건 영상미가 독특해. 한국은 초반엔 평범하다가 마지막에 터지네? 완벽한 반전이야. 감탄했어요. 가장 회의적이던 대표가 처음엔 한국 넣는 게 맞나 했는데 이런 결말은 몰랐네. 캐서린, 내 직감이 맞았어 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었어요. 잘 됐네요. 한국 어른들의 친절함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졌어요. 내레이션까지 끝내고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게시판과 SNS에 아이들이 저렇게 하다니 믿기지 않아. 연출 아냐? 같은 글이 넘쳤고, 진짜면 대단한 나라야. 내 아이도 저렇게 키우려면 어쩌지? 라는 질문도 쏟아졌어요. 한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길래 외국인도 돕나라며 교육 토론이 뜨거웠죠. 방송 다음 날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언론에서 한국 어린이 시민의식을 다루며 기사를 썼어요. 전문가들이 시험 성적뿐 아니라 위기 대처와 배려가 뛰어나라고 칭찬했고 SNS엔 한국식 사람 챙기는 교육을 해보자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제작팀 사이트엔 아이들을 한국 아이들처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메일이 하루 수백 통씩 왔어요. 성적 올리기도 힘든데 인성 교육까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질문이 많았죠. 학부모 단체에선 한국 교육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 제안도 나왔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본 한국은 가정에서 도움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말을 강조해요. 학교에서도 실전 사례로 가르치고요라고 했어요. 물론 한 번 실험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라고 덧붙였죠. 방송사에선 한국 학교와 가정의 교육법을 더 취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해외 교육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한국 가서 보겠다라고 했어요. 새 다큐 시리즈도 추진됐고 재개 후속 제안도 들어왔죠. 캐나다, 호주 학교에선 학생들이 서로 돕는 실습을 의무화한다거나 위급 상황 대응을 프로젝트로 다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초등학교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교장과 교사들이 작은 배려부터 가르쳐요라며 노하우를 밝혔어요. 한 인터뷰에서 처음엔 성취도 높은 나라를 비교하려 했는데 한국 아이들의 실천력과 따뜻함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라며 감격했어요. 다음엔 한국 부모와 선생님들이 뭘 말하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요. 시즌2가 기대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비 내리던 골목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한 표정이에요. 특히 초콜릿 준 아이의 미소는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물 같은 순간이죠. 그 작은 손길이 인간애가 뭔지 보여줬어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고 교육과 인성에 대한 새 시각을 줬어요. 이제 저는 다큐 제작자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최근엔 위기 상황 행동에 관한 책을 쓰고 컨퍼런스에서 강연도 해요. 가끔 그 비 내리던 골목을 떠올려요.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 큰 감동을 주고 진짜 교육이 뭔지 깨닫게 한 순간이었죠. 한국 아이들의 따뜻함은 제 작품에서 계속 빛날 거고 교육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거라 믿어요. 카우드리와는 아직도 연락해요. 요즘 군인 출신자들 연기 워크숍을 한다더라고요. 그도 그날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작은 친절이 어른의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그게 교육의 힘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한국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구나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